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8. 이 낡고 삐걱거리는 집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정을 끌어안고 홀로 살아온 지 어언 20년이 다 되어간다. 나의 아침은 늘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는 기분 나쁜 통증과 함께 시작된다. 젊었을 적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시장 좌판과 공사판을 전전하며 혹사했던 내 몸이 이제야 뒤늦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다. 하지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아침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내게는 내 평생의 자랑이자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있으니까. 내 아들 민철이. 나는 오늘도 아들의 사진을 낡은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낸다.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장한 아들 가난한 호러미 밑에서 굳은 일 한 번 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여 마침내 서울 강남에 잘나가는 의사가 된 내 똑똑하고 착한 아들. 나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나의 인생. 나는 내 아들이 나처럼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아들은 나의 그 희생에 보답해 주었다. 어느 날 의사가 된 아들이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이 누추한 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녀석은 이 낡은 집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런 낡은 집에서 고생하실 겁니까? 계단도 가파르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어머니 연세에 이런 집은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 아비와의 추억이 깃든 집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니? 나의 그 말에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나에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제안을 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 아파트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제가 이만큼 성공한 건 다 어머니의 희생 덕분입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편히 모실 겁니다. 이 낡은 집은 처분하시죠?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꽤 괜찮은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고 아파트는 제가 저희 집 바로 옆동으로 가장 좋고 가장 따뜻한 곳으로 구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평생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내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고맙다, 내 아들아. 정말 고맙다. 이 어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날 이후 아들의 그 약속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아픈 몸을 이끌고 나의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상추, 고추, 깨씹, 내가 직접 키운 이 무공의 채소들을 내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나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을 혼자 사는 옆집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곤 했다. 아이고, 할머니, 뭘 이렇게 많이 주셔요. 많기는 뭐가 많아. 우리 아들 주려고 키운 건데 너무 많아서 그래, 자네도 좀 먹어봐. 약 한 번 안 친 좋은 거야. 나는 그렇게 나의 작은 행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루하루를 아들이 구해줄 새 아파트를 손꼽아 기다리며 보냈다. 나는 이 낡은 집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유품들, 아이들의 낡은 장난감들,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있었다. 나는 곧 이 춥고 낡은 집을 떠나 내 아들 곁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나의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그때의 나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내 아들의 그 달콤한 약속이 사실은 나의 이 낡은 집, 즉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을 빼앗기 위한 교활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그 행복한 노후의 꿈이 내 아들의 새로운 외제차와 맞바꿔지게 되리라는 것을, 나의 평화롭던 노년의 삶이라는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슬픈 폭풍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들의 약속, 그 달콤한 말 한마디는 나의 잿빛 같던 노년에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되어주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나의 노후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아들의 새 아파트로 이사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나는 더 이상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픈 무릎의 통증마저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텅 빈 집안의 고독함을 견뎌낼 수 있었다. 나는 이 낡은 집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들, 아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장난감들, 모든 물건에는 나의 지난 세월의 추억과 애환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추억들과 하나씩 작별 인사를 구하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고 가장 믿음직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는 바쁜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묵묵히 기다렸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낡은 집의 외풍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하자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 아파트는 좀 알아보았는지 물어볼 생각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귀찮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왜요? 저 지금 환자 보고 있어서 바쁜데. 아니, 그냥 안부 물어보려고 전화했지.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해서. 나는 차마 아파트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가 없었다. 네, 바쁘지만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별일 아니시면 이만 끊을게요. 이따가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밤 아들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나는 며칠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민철아, 혹시 그 새 아파트는 좀 알아보고 있니? 엄마가 요즘 이 집 계단 오르내리는 게 영 힘들어서 말이다. 나의 그 조심스러운 질문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긴 그리고 불쾌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내 심장에 아주 크고 깊은 상처를 내고야 말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건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제가 이번에 병원장 체면도 있고 해서 차를 새로 바꿨거든요. 독일에서 수입한 아주 좋은 차로요. 그래서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파트는 제가 다음에 꼭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아, 그리고 저 지금 환자 들어와서 이만 끊어야겠어요. 다음에 통화해요. 어머니, 셜컥.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나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아들은 이 늙은 어미의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보다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위한 번쩍이는 새 차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나의 그 완벽하고 자랑스럽던 아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믿음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밥도 물도 넘길 수가 없었다. 내 아들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말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나는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아들이 사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 내외와 나의 예쁜 손주들이 아주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스포츠카에서 웃으며 내리는 모습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들의 세상에 이 늙고 병든 어미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그들은 길 건너편에서 초라한 행사액으로 서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그들은 나를 그저 자신들의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가의 수많은 늙은이들 중 한 명으로 보았을 뿐이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행복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아들을 향한 나의 마지막 남은 사랑과 기대가. 나는 나의 춥고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 희망을 담아 싸놓았던 상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더 이상 내 아들의 자비에 기대어 살지 않기로 했다. 나의 노후와 나의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야만 했다. 이 집, 이 땅, 이것은 내 아들의 유산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나의 마지막 무기였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동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의 낡은 인생을 향한 나의 반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내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게 끊어진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어머니라는 이름에 단단했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는 내 아들이 나를 이 낡고 초라한 집과 함께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그 화려한 인생에 늙고 병든 어머니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다. 내 평생의 희생과 사랑이 아들의 그 번쩍이는 독일제 스포츠카 한 대의 가치보다도 못했던 것이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주 이상하게도 나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또렷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며
나 자신을 지어왔던 그 수동적인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나는 내 아들의 그 잔인한 한마디를 통해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나의 안에서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소리내어 본 적 없었던 또 다른 내가 눈을 뜨고 있었다. 그것은 남편 없이 억척스럽게 시장 좌판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워냈던 과거의 그 젊고 강인했던 박순자라는 여인의 진짜 모습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동네에서 가장 용하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 박순자라고 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약한 노파에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재산을 직접 처분하기로 결심한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의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였다. 제 집을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중 가장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팔아주십시오. 내 그 뜻밖의 말에 전화기 너머의 중개업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앞에 아주 큰 물건이 나타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중개업자가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그를 데리고 집 안구석구석을 보여주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이 집의 평수와 대지 지분 그리고 재개발 시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그에게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설명했다. 중개업자는 나의 그 전문가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르신, 이 집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집 자체는 낡았지만 위치가 워낙 좋아서 아마 어르신께서 평생을 놀고 먹어도 다 못 쓸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힘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의 성공에 기생하는 간접적인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전히 나 자신의 소유이자 나 자신의 결정권 아래에 있는 진짜 힘이었다. 중개업자가 돌아간 후 나는 홀로 이 낡은 집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벽에 긁힌 자국을 보며 내 아들 민철이가 어릴 적 장난감을 타다가 넘어졌던 그날을 떠올렸다. 나는 낡은 부엌의 식탁을 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던 나의 젊은 날을 떠올렸다. 이 집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나의 사랑, 나의 희생, 나의 청춘. 하지만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과거에 묻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나의 과거와 맞바꾸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나의 새로운 삶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다. 나는 도서관을 찾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나는 더 이상 아들 내외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를 검색하지 않았다. 나는 제주도와 부산 해운대 그리고 강릉의 바닷가가 보이는 최고급 시니어 타운의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수영장과 골프장 그리고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 클럽들이 있었다. 나는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황혼의 크루즈 여행 상품을 찾아보았다. 나는 평생을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들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늙은이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힘으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자유로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다. 며칠 후 나의 집 앞마당에 금매라는 커다란 팻말이 박혔다. 그 모습을 본 옆집 이웃이 내게 물었다. 할머니, 이사 가세요. 소원대로. 아드님이 드디어 새 아파트 사주셨나 봐요. 나는 그 팻말을 그리고 나를 동정하는 이웃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나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고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아니, 내 아들은 내게 새 집을 사주지 않았단다. 그 대신 내게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었지. 바로 나 자신의 힘으로 나의 마지막 성을 직접 건설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말이다. 내 집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은 며칠 지나지 않아 내 아들 민철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나와 유일한 상속 예정자인 아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나의 낡은 전화기가 불이 난 듯 울리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를 귀찮아하던 그 무심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이기적인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집을 판다니요. 저한테는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의 첫마디는 나의 안부에 대한 물음이 아닌 다짜고짜 나를 향한 비난이었다. 나는 그의 그 격앙된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이냐. 어머니, 할 말 있으면 와서 해라. 지금 당장 내 아내와 함께 이 집으로 오거라.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시험, 그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나는 내 아들 내외가 나의 이 단호한 결정 앞에서 어떤 진짜 얼굴을 보여줄지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1시간 후 아들 내외가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헐레벌떡 나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마치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정신이라도 나간 사람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연기를 시작한 것은 내 며느리 가영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무심했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외로우신 줄도 모르고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이 집만은 팔지 마세요. 내 이 집은 아버님과의 추억이 깃든 우리 가족의 역사나 다름없잖아요. 그녀는 추억과 가족이라는 달콤한 단어들로 나의 결심을 되돌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그 악어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나의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집의 엄청난 시세 차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아들 민철이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압박했다. 그는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쥐시면 사기당하기 십상입니다. 위험해요. 그 돈은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그게 어머님을 위한 길입니다. 그들의 그 위선적인 연극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나의 집도 나의 것이고 그 집을 팔아 생긴 돈도 마땅히 나의 것이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차가운 분노를 온화한 미소 뒤에 숨긴 채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얘들아, 내 집도 내 것이고 그 돈도 내 것이지. 너희들에게 내 노후를 맡길 생각은 이제 추호도 없단다. 나의 그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걱정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 조바심과 탐욕, 그리고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희가 싫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겁니까? 아들은 이제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내가 늙었을지는 몰라도 아직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정도의 머리는 있다. 내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들의 그 가짜 걱정이 진짜로는 무엇을 향해 있는지 나는 아주 잘 안단다. 나의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로 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입니다. 계약 내일 아침 바로 진행하시지요.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고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장음은 제 아들놈 통장이 아닌 제가 새로 만든 제 개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들과 며느리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래, 어쩌면 나는 너희들에게는 괴물일지도 모르겠구나. 너희들이 알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던 그 순종적인 어머니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낯선 한 여인이 서 있을 뿐이다. 나의 마지막 시험은 단순히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 나의 자유를 사들이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일 마침내 그 자유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나는 내 이름 석자를 매매 계약서 위에 아주 힘주어 적어 내려갔다. 내 손은 아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 때문이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과거와 나의 슬픔, 그리고 나의 희생이 깃든 이 모든 것을 나는 나의 미래와 맞바꾼 것이었다. 며칠 후 나의 새로운 개인 통장으로 내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대한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다. 나는 통장에 찍힌 수많은 유형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돈은 더 이상 가족의 공동재산도 내 아들의 미래 유산도 아니었다. 이것은 온전히 나 박순자의 것이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무기이자 나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나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즉시 나의 새로운 삶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내가 꿈꾸던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최고급 시니어 타운의 정보를 찾아보았다. 나는 그곳에 전화를 걸어 가장 전망이 좋고 가장 햇살이 잘 드는 펜트하우스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계약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평생을 마음속으로만 응원해왔던 한 미혼모 지원 재단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익명으로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그곳에 기부했다. 과거 남편 없이 홀로 내 아들 민철이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그 지독했던 서러움과 가난. 나는 세상의 다른 어머니들은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이 모든 것을 나의 자식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마침내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내 아들 민철이가 내게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놈은 이제 그 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기꺼이 그 마지막 무대 위로 올라가기로 했다. 나는 내 아들이 사는 강남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그 집은 차갑고 과시적이었으며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모델하우스 같았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걱정스러운, 그러나 너무나도 가식적인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그들은 나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앞에 우중충한 색깔의 실버타운 책자 몇 권을 펼쳐 보였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아주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저희가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만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들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을 보며 나는 내 인생 마지막 연기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나의 낡은 핸드백에서 서류 2장을 꺼내들었다. 얘들아, 걱정해줘서 참으로 고맙구나. 나는 내 얼굴에 가장 온화하고 가장 순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걱정할 필요는 이제 없게 되었단다. 나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내가 새로 계약한 제주의 최고급 시니어 타운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였다. 이곳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새로운 집이란다. 다음 주에 이사할 생각이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걱정하던 나의 남은 재산은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내가 미혼모 지원 재단에 거액의 돈을 기부했다는 기부 증서였다. 이곳에 아주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약속했단다. 그 순간 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표정, 나는
아마 평생 그 표정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혼란과 불신,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거대한 유산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극심한 공포와 탐욕스러운 절망이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의 유산을 어떻게 어머니 마음대로. 아들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동정을 구걸하는 나약한 노파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었다. 내 유산이라고 내가 내 두 손으로 피땀 흘려 이룩한 나의 재산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너희들의 것이 아니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다. 바로 너희들 자신의 힘으로 너희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만 하는 그 가혹하고도 소중한 기회를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집을 나섰다. 그들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나의 등 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도시의 불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내 얼굴 위로 아주 새로운 계절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너무나도 늦게 찾아온, 그러나 너무나도 눈부신 새로운 봄의 바람이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떠오르는 것을 나는 아주 차갑고 또렷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아파트를 나섰다. 나의 등 뒤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었을지 나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나의 지난 인생의 막이 내렸고 이제 나의 새로운 인생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으니까 며칠 후 나는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나의 낡은 집을 떠났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나의 몇 안 되는 짐들을 트럭에 싣는 동안 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여보, 나 이제 당신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나려고 하오. 당신 없는 이 집에서 나 홀로 너무나도 외로웠소.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하오. 하늘에서 부디 나의 이 마지막 선택을 응원해주구려. 나는 집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공항이었다. 그리고 나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제주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시니어 타운의 펜트하우스였다. 통유리창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발코니에서는 상쾌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곰팡내 나고 삐걱거리던 나의 낡은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는 단지의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배우며 굳어있던 관절을 풀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의 미술교실에 나가 서툰 솜씨지만 그림을 그렸다. 저녁에는 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나의 새로운 친구들은 전직 대학 교수, 은퇴한 음악가, 그리고 잘 나가던 식당의 주인이었던 아주 멋지고
지혜로운 여성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삶과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나는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아내라는 이름의 감옥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나의 가장 오랜 친구인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아들놈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니? 동네에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걱정 가득한 친구의 목소리에 나는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나의 친구에게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이 모든 기막힌 연극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들의 배신적인 약속 파기부터 내가 집을 팔아버리고 이곳 제주도로 오게 된 모든 과정을. 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이내 아주 통쾌한 목소리로 외쳤다. 박순자, 너 역시 대단한 여자야. 내가 알던 그 억척스럽고 당찬 순자가 맞구나. 아주 잘했다. 100번, 1000번 잘했어. 친구의 그 한마디가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시원하게 씻어내주는 듯했다. 나는 친구에게 아들 내외의 소식을 물었다. 그놈들 아주 꼴 좋게 됐지. 뭐 네가 집한 돈으로 새 차 뽑고 으스대던 아들놈. 결국 병원장 자리에서도 쫓겨났다는 소문이 자자해 그 비싼 강남 아파트도 팔고 지금은 어디 변두리 작은 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 노릇 하고 있다더구나. 며느리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마트 계산원 일 시작했다더라. 평생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애가 말이야. 나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다. 내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슬픔이 남아있었다. 그놈들도 이제 자기들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는 법을 배우게 되겠지. 나는 그저 그렇게 읊조릴 뿐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나의 새로운 집 발코니에 앉아 붉게 물드는 제주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외로움도 없는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다. 나는 내 아들이 내게 새 집을 사주기를 기다렸다. 나를 효도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새장 속에 가두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 약속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는 그 덕분에 내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눈부신 세상이라는 이름의 진짜 집을 선물해 주었다. 어쩌면 나는 나의 그 어리석었던 아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1년 후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나의 새로운 집. 나의 두 번째 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훨씬 더 찬란했다. 나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쑤시는 뼈마디의 고통과 함께 외로움 속에서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시니어타운의 친구들과 함께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난생 처음으로 유화를 배웠다. 나의 서툰 붓질이 하얀 캔버스 위를 새로운 색깔로 채워나갈 때마다 나는 내 인생 역시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새로운 친구들 은퇴한 해숙 교수와 성악가였던 영자 씨.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삶을 나누고 서로의 남은 삶을 응원하며 진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고 춤을 추고 노래했다. 나는 내 나이 80에 비로소 진짜 청춘을 살고 있었다. 나는 내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지혜로 나누기 시작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자식에게 상처받은 한 친구가 내게 눈물로 하소연을 할 때 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여보게, 친구, 우리 인생의 주인은 자식들이 아니야. 바로 우리 자신이지. 남은 인생 그놈들 눈치 보면서 서럽게 살기에는 우리가 걸어온 이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아.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 나의 그 말에 친구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다. 어느 날 내게 아들 민철이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1년 만의 연락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나는 담담하게 편지를 개봉했다. 편지 안에는 아들의 길고 서툰 그러나 진심이 담긴 사죄의 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비로소 돈의 가치와 노동의 신성함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나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내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미움의 찌꺼기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나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 위에서 대게 누워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친구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나는 내 아들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곱게 접어 바다를 향해 날려보냈다. 나는 나의 모든 과거와 그렇게 작별을 구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한때 나의 세상이 낡고 초라한 그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이 아들이 사줄 새 아파트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 약속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는 내게 그 집 대신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 전체를 선물해 주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그 위대한 진실을 깨달았다. 나는 내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 역시 그들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완벽한 웃음이었다. 나의 진짜 행복한 노후는 그렇게 눈부신 지중해의 석양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